정보충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풀어보면은 11번 객체지향 설계 및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객체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이런 소통을 하는 거를 보고 객체지향이라고 한다. 자, 객체지향의 특징들하고 설계 원칙, 솔리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분석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 안에서 객체들을 발견하고 객체들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일단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끄집어낸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객체 지향도 마찬가지예요. 절차 지향이고 객체 지향이고 똑같이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거다. 지금 주어진 문제 안에서 객체들을 발견하고 그 객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을.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런 실제적인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거고. 자, 분석 설계 및 구현 단계들 사이에 의미적 갭이 크다. 분석 설계한 다음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의미적 갭이 크면 안 되죠. 지금 분석 설계할 때는 A라는 걸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구현할 때는 C를 만들고 앉아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자, 설계 단계에서는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하고 상관관계를 상속 단계로 정의한다. 그림 그린다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는. 근데 분석 설계에 큰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랬죠? 위르스 부르기 그랬죠. 자, 구현 단계에서는 정의된 클래스들에 대해 특정 언어를 이용하여 1대1로 정의한다, 개발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다 맞는데 의미적 갭이 크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코코모 모델 중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유형은, 자, 코코모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가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미 디태치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임베디드라는 게 있는데,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조직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5만 라인 이하가 되는 거예요. 5만 라인 이하가. 자, 그리고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반분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라인 이하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 이거는 뭐 항공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 이게 이제 임베디드라고 한다. 지금 5만 라인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5만 라인 이하 뭐가 있죠? 오가닉이지, 오가닉. 그래서 2번 조직형이,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세미 임베디드 이런 거 없어요.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위험 모니터링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모니터링의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그냥 지켜보는 거잖아요. 뭘 지켜봐? 위험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위험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해야지 지켜보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위험 요소를 인정하자. 위험 요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얘도 아닌 거고. 첫 번째 조치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려고 하는 거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자, 위험 요소 징후들을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안 쪽, 그러니까 5과목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 건데, 서트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보안 관제할 때 서트팀 뭐 이런 것들. 보안 관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보안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서트 팀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싹 정리하는 그런 거 되는 거야. 근데 나올 건 아니고.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흐름도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DF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니까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말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요 단말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요 처리된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거고, 요게 또 어떤 단말기로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DFD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구성 요소, 여기서 데이터 플로우라는 게 있고,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프로세스, 데이터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딕셔너리는 아니죠. 데이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정답이 아니다. 자, 지금 보면은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글뱅이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서 뭔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짝대기 2개 그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보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DFD가 있어요. DFD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에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보고 DFD라고 하는 거고, 이 DFD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DFD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DD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DD라는 거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데이터들, 흘러가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정의해 놓은 게 여기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어떤 처리가 될 때 여기서 어떤 처리가 되는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게 뭐다? 미니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미니 스펙. 그래서 미니 스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DFD가 있는 거고, 이 DFD 안에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흘러가는데 그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를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고, 여기 안에서 어떤 처리가 일어난다. 그 처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는 게 미니 스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데이터 딕셔너리는 아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역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프트웨어에는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재공학이라는 게 있고 재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역공학, 자, 그리고 재공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사용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 되는 건데, 역공학 같은 경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래갖고 얘는 역으로 흘러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 소스 코드가 있어. 근데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역으로 흘러가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설계서라든지 분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보고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고, 재공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나온 게 여기는 재공학이에요. 자, 재공학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건물이 있으면은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여기가 낡고 여기는 부식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라, 얘는 오래돼가지고 조금 인테리어적으로 조금 안 좋고, 그럼 얘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부시고 다시 짓는 건 얘는 재개발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지금 여기를 조금 보수하고 여기는 좀 떼우고 여기는 최신 인테리어로 바꾸고, 요게 이제 재공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잘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잘 만들어진 그런 모듈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 요걸 보고 재사용이라고 한다. 리유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의 3R,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재공학이라는 게 있고 재사용이라는 게 있다. 재개발은 아니에요. 재개발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재개발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와 그 관계를 파악하여 설계도를 추출한다. 지금 현재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역으로 흘러가면서 뭔가 설계도, 설계서, 분석서 이런 것들을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이고, 역공학의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형태는 재문서화라고 할 수 있다. 그쵸? 문서가 오래돼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를 재문서화 시키는 거, 그게 맞는 거고. 자, 일반적인 개발 단계와는 반대 방향으로 기존 코드를 복구하는 방법이다. 기존 코드를 복구하는 방법이다. 일단 살짝 애매해요. 살짝 애매하고, 대상 시스템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변경 작업이다. 대상 시스템이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대상 시스템이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재개발이잖아요. 지금 대상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걔는 그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얘는 재개발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3번. 일반적인 개발 단계와는 반대 방향으로 기존 코드를 복구하는 방법이다. 기존 코드를 복구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발 단계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으니까 이거 좀 말을 억지로 낸 측면이 있죠. 근데 이 4번이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줄 길게 나오는 그런 보기들은 끝까지 다 읽어봐 주셔야 돼요. 마지막이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대상 시스템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변경 작업이다. 대상 시스템 없이 만드는 거는 재개발이라고, 재개발.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 재사용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 개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CBD 방법론 얘기라는 거죠. 방법론 많아요. 뭐 CBD 방법론도 있고 폭포스도 있고 RAD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한번 보면은 옳지 않은 거, 후보 컴포넌트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컴포넌트 검증을 수행한다. 자, 일단 컴포넌트
기반 개발 활동 같은 경우에 CBD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들을 사가지고 걔네들을 조립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컴포넌트를 검증을 수행해야 되겠죠. 얘가 잘 동작하는지 다른 컴포넌트들하고 잘 맞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고 컴포넌트의 내부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블랙박스 래핑을 적용한다라고 아주 더럽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블랙박스 래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그레이박스 래핑이라는 게 나와요. 블랙박스 래핑이라고 하는 거는 블랙, 가린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모듈들을 끼워 맞출 건데 기존에 있는 거 안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려놓는 거. 그게 이제 블랙박스 래핑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블랙박스 안 보이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거의 새로 만든다. 기존의 것들은 거의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컴포넌트의 내부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블랙박스 래핑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블랙박스 래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코드는 무시한다고요. 무시하는데 여긴 조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가장 옳지 않은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컴포넌트 확장 언어를 제공하면 그레이박스 래핑을 적용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왜 내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레이박스 래핑을 적용을 한다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해 검증, 제작, 개발된 컴포넌트들을 조립하는 컴포넌트 합성을 수행한다. 이거 맞는 거고 그래서 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얘를 가지고 또 활용하고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고 블랙박스 래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소프트웨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실시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응답을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나한테 요청을 바로 주게 되는 거죠. 응답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얘가 요청했을 때 바로 응답 주고 얘도 요청했을 때 바로 응답 주고 얘도 요청했을 때 바로 응답 주고 얘도 요청했을 때 바로 응답 주고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가 다 끝나야지 얘가 하고 얘가 다 끝나야지 얘가 하고 얘가 다 끝나야지 얘가 하고 얘가 다 끝나야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기하현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즉시 나한테 응답을 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실시간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인터럽트와 문맥 교환의 표현이다. 인터럽트하고 문맥 교환, 인터럽트, 문맥 교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칭. 얘네들이 계속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뭔가 나한테 계속 응답을 줘야 되니까 이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이 프로세서들한테 하나가 할당되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가 할당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맥 교환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얘를 다 처리해 주는 건 아니죠. 얘한테 조금 처리해 주고 얘한테 조금 처리해 주고 얘한테 조금 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문맥 교환 요거는 맞는 설명인 거고 태스크들 간의 통신과 동기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작업들들 간에 이런 통신하고 동기화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서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겠죠. 얘가 계속 얘만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동기적인 프로세싱이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해주는 건데 동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동기를 딱딱 맞춘다라고 하는 거라서 얘가 들어가서 딱 끝났어. 얘가 들어가서 딱 끝나고 얘가 들어가서 끝나고 얘가 들어가서 끝나고 하나씩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얘는 아예 처리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적인 프로세싱하고는 별로 그 연관관계가 없어요.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비동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3번 동기적인 프로세싱 얘가 정답이에요. 타이밍 제약의 표현. 타이밍. 시간을 분할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얘도 통으로 나올 거니까는 그냥 실시간 소프트웨어 설계 시 여기에는 동기적인 프로세싱이 아니라 비동기적인 프로세싱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설계도의 하나인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는 순서도라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순서도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코드, 슈도코드라고 하는 의사코드라는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연어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NS, 그러니까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처음에 배울 때 그때 순서도 노란색 자가 있어요. 그거를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시작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입력 이렇게 받고 여기서 처리들은 네모로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폼은 돌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의사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그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짠 거 그걸 보고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하는 거고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주 볼 수 있어요. 라면 뒤에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자연어라고 하는 거고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이다. 한번 보면 논리의 기술을 중심을 두고 도형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다. 도형을 이용했어요. 네모라는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박스, 다이아몬드, 화살표 등의 기호를 사용함으로 읽고 작성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했는데 박스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화살표 이런 기호를 이용하는 거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가 아니라 순서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도에서. 자,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박스 같은 거 처리를 나타내는 거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선택, if를 나타내는 게 if 해가지고 여기가 yes이냐 여기가 no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if를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처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된다. 이건 순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해하기 쉽고 코드로 변환이 용이하다. 그러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러려고 뭐 의사 코드도 만드는 거고 순서도도 만드는 거고 자연어들도 만드는 거고 여기 있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도 만드는 거니까 얘도 만든 거고 연속, 선택, 반복 등의 재현 원리 구조를 표현한다. 네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설명하는 거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가 아니라 순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사전에서 기호의 의미는 아까 전에 데이터 딕셔너리 있었잖아요. 자, 데이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FD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 DFD에서 이런 단말이 있고 이런 초리가 있고 여기에 또 단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럼 여기서 데이터가 흘러가야 되니까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이다. 그러면은 회원 정보라는 게 있을 거고 회원 정보에는 아이디라는 거 있고 플러스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실제로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정의한 거 그걸 보고 자료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고 요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자료사전에 나오는 기호들 가끔 나오니까 자, 는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정보 는 그래갖고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라는 거 플러스 이름이라는 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그냥 괄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생략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략. 자료에 생략 없어도 되는 자료. 자 그리고 각가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남자 그리고 딱 긋고 여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자 여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설명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석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사전 기호들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 뭐 2과목에서 많이 나오죠. 2과목, 1과목, 2과목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재사용과 관련하여 객체들의 모임, 대규모 재사용 단위로 정의되는 것은 자 일단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하려면 가장 작은 단위는 모듈을 재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모듈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독립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준다? 응집도는 높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추는 그런 설계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독립성이 높아진 모듈은 뜯어다가 다른 데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고 얘는 대규모 재사용 단위라고 그랬어요. 대규모 재사용 단위 같은 경우에는 모듈들이 모인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 컴포넌트가 된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 시트를 얘기하는 거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제품 형태의 어떤 개발 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셀이라고 하는 거는 시트 안에 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거를 재사용을 하게 된다. 재사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재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재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뭔가 애매한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냥 통으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것들을 정보처리 기사에서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기술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얕고 넓게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